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 이한비 PD의 어머니가 쓴 책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와 함께 어머니 김혜영 씨의 자필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2016년 10월 드라마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로 방송계의 열악한 환경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고발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27살 이한비 PD 엄마 김혜영입니다. 우리 가족은 보상금과 후원금으로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해 방송 현장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빛 아빠는 지난 겨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 단식 농성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청년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니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청년들이 절망 속에서 살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가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을 위해 부탁하는 이 절규, 이제는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후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2부에서 어머니 김혜영 씨를 직접 만나겠습니다. 뜨거운 이슈, 따뜻한 사람, 5월 27일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시작합니다. 팁 1. Today Issue and People. 팁 1. Today Issue and People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입니다. 먼저 이슈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최근 업데이트에서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숨기는 선택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조만간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 수를 숨기거나 게시물마다 좋아요 수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은 숨기더라도 게시물의 좋아요 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이용자들에게서 타인의 반응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이 007 시리즈로 유명한 영화사 MGM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4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MGM은 007 시리즈와 로키 같은 인기 영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4,000개에 달하는 영화와 17,000개 TV쇼 등 이 MGM의 폭넓은 작품들이 앞으로 영화, TV 사업 부문인 아마존 스튜디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마존이 OTT 제국까지 건설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피플입니다. 첫 번째 피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는다고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안 대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이 대략 80%이기 때문에 70%의 국민이 백신을 맞으면 56% 정도만 항체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의 효능이 80%인 아스트라제네카를 국민 90%는 맞아야 72% 정도가 항체를 갖게 돼 집단 면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정부가 모르고 있다고 안 대표가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피플은 딕 파운드 IOC 위원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최고참위원인 딕 파운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올림픽은 개최된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더라도 추가적인 위험이 없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왜 이것을 무시하냐며 일본 여론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마지막 피플은 브래드 피트와 엔젤리나 졸리입니다. 2016년 이혼 당시에 졸리는 피트가 장남 매덕스를 학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후 피트는 5년간 6명의 자녀 공동 양육권을 얻기 위해 졸리와 정말 긴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어제 피트와 졸리가 고용한 사설 판사가 최근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설 판사가 피트의 손을 들어주자 졸리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티번 투데이 이슈 피플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 함께 하셨고요. 페이스 힐이 부른 오버 더 레인보우 듣고 다시 올게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yes they do, really do come true.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 That's where you'll find me.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 birds fly high, birds fly over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 If happy little bluebirds fly above the rainbow, why, oh why can't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코너죠.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도 상식 전해주는 동네형 상식이 형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이슈를 쏙쏙 전해드릴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형 상식영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줄 거죠? 상식이 형의 원조 성시경 씨가 네. 신곡을 냈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슈앤피플에서 섭외 넣어놨어요. 그래요? 다음에 같이 오시면 한번 한 자리 해볼래요? 할게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 섭외를 넣어놨다는 얘기지 섭외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톡톡 이슈와 상식에는 상식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식이 오빠는 없어요. 성시경 오빠는 없어요. 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건 뭐 이슈는 우리 상식이 형이 잘 전달해 주시니까. 네, 제가 노래는 못해도 이슈는 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어요? 오늘은 자녀 백신 한번
한번 알아볼게요. 잔여 백신, 예. 노쇼 백신이랑 같은 말이죠? 맞습니다. 잔여 백신, 노쇼 백신 같은 말이고요. 아니 근데 무슨 백신 부족하다고 그러더니 남는 백신이 있다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잔여 백신은요. 이 사전 예약자가 예약만 해두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의료기관에 오지 않았을 때 이제 부득이하게 버려지는 그런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조금 전 1시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방송 마치고 합니다, 이거. 제가 방금 안 그래도 전해드리려고 들어가 봤거든요. 네. 이미 없습니다. 예, 다 없어요? 없어요. 수량이 없어요. 그 오늘 것만 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일 예약, 당일 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톡 이용하면 그 잔여 백신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들어가 봤더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네. 서울 웬만한 부분에는 거의 잔여 백신이 지금 남아 있지는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매일 1시예요? 아니 오늘 1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면 저는 1시에 방송하는데 그럼 저는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지금 오늘 1시부터고 이제 언제든 네. 예약을 걸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지속적으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1인 접종량을 기준으로 포장돼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한 바이랄이라는 이제 그 단위를 쓰는데요. 바이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 병 기준입니다. 이걸 개봉하면 한 10명 정도 분량이 나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준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43명이 나 백신 맞을래요라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버려지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4병을 열어서 40명을 접종을 하고 3명은 죄송한데 내일 오세요. 아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5병을 개봉을 해서 43명을 다 맞춰주고 7명은 예약자가 아닌 사람들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네. 이 후자에 해당하는 이제 경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병을 열면 6시간 안에 접종을 모두 맞춰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저장해놨다가 내일 맞추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일 예약, 당일 접종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기존에는 직접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해서 남는 백신 있냐고 물어봤는데 맞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이게 아무래도 백신 접종 사전 예약 같은 경우는 대리인 신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연관해서 우리 부모님 맞춰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자녀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네, 불가하니까 꼭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예약 서비스가 있어요. 내 주변에 한 5곳 정도 의료기관에 이제 예약을 걸어두면 네. 거기서 백신이 남았을 경우에 알림을 주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 백신을 예약해 놓고 노쇼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혼나죠. 누구한테 혼나요? 상식형이 혼내줘요? 저도 혼내고요.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혼내줘야 돼요. 혼내야죠. 이건 네. 정말 맞아요. 엄청 아깝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자녀 백신 접종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향후에 자신이 순번이 올 때까지 계속 이제 정부 접종 계획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맞을 수 있을 때에만 예약을 하거나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전화를 해서 꼭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양심도 없죠. 노쇼 안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맞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노쇼 한번. 백신을 또 노쇼 해버리면 노쇼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건 진짜 혼나는 일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우리 상식형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차 접종하고 2차도 접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찾아봐야 돼요. 아니요.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11주 후에 같은 기관에서 2차 접종을 받도록 예약이 자동으로 되고요. 알림도 또한 보내줍니다. 네. 만약에 일자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변경하고 싶으면 그것도 가능하니까 기존보다는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백신 우려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 시스템도 마련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믿고 여러분들 이 백신 접종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빠도 오늘 맞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전화해서 어떠냐니까 암시롱도 아니요. 네, 그러셨어요. 네. 저도 빨리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고로 그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만 그 관련 탭이 뜨니까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앱 업데이트는 한 번씩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어떤 게 있어요? 네, 오늘 주제였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을 해두고 실제로는 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남게 되는 백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시스템이 가동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자녀 백신, 네. 2번 자녀 선물 혹시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아니 보기가 자녀 선물이에요. 자녀 선물이 있으면 저 좀 주세요예요. 끝까지입니다. 자녀 선물 끝까지예요?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이걸로 하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 그리고요. 3번 자녀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우리 여보가 짱이야. 사랑해. 여보 없잖아요. 전 없죠. 여보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녀가 다시, 짱이에요. 보기 다시 드릴게요. 네. 1번 자녀 백신, 2번 자녀 선물 있으면 저 좀 주세요. 3번 자녀 키워봐야 다 소용없더라. 네. 우리 여보가 짱이야. 사랑해. 그러니까 문제를 들을 필요가 없는 퀴즈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보기만 들으시고 여러분 맞추시면 됩니다. 네. 지금 7734님이 자녀 백신 관련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가 많습니다. 피싱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한 건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예. 네, 그걸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4256님, 상식형 비 오는 날 어김없이 상식을 전파합니다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상식형.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청년들을 위한 편파 방송 대놓고 청년들 편들어주기 코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희망 처방전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치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특별한 분을 모셨죠. 네. 네, 선생님께서 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방송계의 부조리한 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안타깝게 죽음으로 알리게 된 고 이한비 군의 어머님이시고요. 또 그 아픔을 이겨내시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자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라는 책을 써주셨고요. 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 땅의 참교육의 교사이시기도 하셨던 김혜영 선생님을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상암동에 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좀 걱정됐어요. 우리 한빛 씨가 일하던 회사가 옆에 있고 이 상암동이 어머니한테는 또 아픈 장소일 수도 있는데 오시는 길은 편안하셨어요? 사실 부담이 아직도 되네요. 그럼요. 이제 이런 부담을 제가 이제는 떨쳐서 나가리라 이렇게 한빛하고 약속했는데도 저기 한빛의 흔적이 있고 한빛이 자꾸 기억나게 하니까 상암동이 좀 조금 오기가 좀 그렇죠. 슬퍼요. 그럼요. 네. 맞아요,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한비 씨의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어머니 개인으로서 겪은 일을 통해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함께 이 방송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을 통해 사실 우리 한비 PD가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엄마로 우리 아들 이한빛을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한빛은 그 사회적 약자나 그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 측은지심 같은 게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있는 애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항상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대학 내내 또 살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빛이 떠난 후에 페북과 뭐 일기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네. 내일이 28일 그 구의역 참사일이잖아요. 근데 한빛 씨가 2016년도에도 5월 28일 날 구의역 참사 그 현장에 가서 그 김군에게 어떤 포스트잇을 남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청년의 죽음에 마음이 많이 아파했고 최소한 사람에게는 가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빛이랑 한번 이제 한빛이 다니던 대학을 이렇게 탐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가 너무 넓고 시설이 너무 좋고 막 산도 있고 뭐 너무 넓고 다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문득 저도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네. 그 당시 그래서 한빛 씨한테 그랬어요.
한비다 너네는 사립대학에 국립대학이라서 사립대학에 등록금이 반밖에 안 되는데 너무 혜택이 많은 것 같다. 차라리 이걸 갖다가 다른 대학도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서 다 같이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한비 씨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희는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 만큼 그렇지만 저희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굉장히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전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밝지 않을까, 미래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비 씨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인 게 너무 기특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한비 씨 자식이지만 저는 한빛을 정말 존중했었어요. 예. 측은지심과 약자의 아픔을 안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늘 생각했던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그 한빛 씨의 아픔이 결국 대한민국 사회의 아픔이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개인의 비극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머니께서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한빛에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했다. 짧은 생이지만 잘 살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엄마 아빠에게는 행복감을 주는 자식, 한솔에게는 든든한 형이었다고 사랑한다고 했다. 주어진 시공간을 누구보다 찬란하게 반짝이게 치열하게 살았다고. 친구들이 기억하듯이 한빛은 열심히 살아온 멋진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네. 네. 한빛은 정말 그랬어요. 이 고백을 어머니께서 책에 쓰셨어요. 아까 김현수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먼저 떠난 아들에게 보내는 약속의 말들.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아들의 이런 어미의 심정을 뭐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아픈 심정을 책으로 엮으셨어요. 왜 책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언니? 맨 처음엔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한비 씨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한비 씨에 얼마나, 대한 그쵸? 그 기억이 27살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게 참 두려웠어요. 그리고 한빛에 대한 기억이 점점점 흐려지고 그리고 한빛을 얘기할 때 지금 여기에 한빛을 얘기하고 싶은데 항상 한빛이 그랬었는데 하고 과거로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빛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빛이 그리울 때마다 한빛센터 홈페이지에다 한빛의 그리움을 갖다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쓴 글 중에서 몇 편을 추리고 이제 책을 내게 된 건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글을 쭉 3년 동안 쓰다 보니까 한빛이 죽으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한빛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청년들의 문제이고 그다음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공유해야 되겠다 그런 의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내는 작업이 단순한 제 개인적인 한빛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가 아니고 한빛을 기억하고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위한 어떤 의식이라는 제가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책을 내게 된 거죠. 아이에 대한 기억 그리고 아이의 기억이 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의식을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책에도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떠난 아들만 정지된 그림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지나야만 할까. 아마 그 시간에 그 고스란히 산물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오지 않으시고 이 책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몇 분 선정해서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책을 저희가 좀 선물로 드릴 건데요. 저도 2주간 이 책 읽는데 물론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절대. 저도 뭐 책 읽다가 울다 읽고 싶지 않다 하다 읽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이한빛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이한빛이라는 건강한 청년을 키운 엄마 김혜영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엄마 아빠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이 책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번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독자들 반응이 꽤 많더라고요, 어머니. 네. 어떤 독자평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독자들이 정말 뭐 SNS를 통해서 또 페북 같은데 책 속의 서평 같은 걸 저보다 더 잘 써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저 김혜민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이면서 독자인 분이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이 책을 육아서적, 교육서적으로 권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이며 교사인 제가 마음 졸이면서 아이와 함께 해온 소중한 기억들인데 지금 한빛은 떠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플 것 같아서 이 책을 슬플 것이라고 생각해서 읽었는데 네. 읽다 보니까 뜻밖의 환하고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래서 이 독자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맞아요. 말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사회의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세상이 더 나아지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신 독자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모든 가정들이 제게는 정말 뜻밖이었었어요. 상상도 못했고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도 사실 글을 쓰면서 책을 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제 책이 그래서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이 사회의 한 줄기 빛처럼 작은 희망이라도 갖게 된다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됐죠. 네. 이 책의 많은 구절들이 또 선생님께서 국어 국문학과 전공하셨죠? 네, 국어 선생님이셨죠? 국어교사였어요. 국어교사였죠. 네. 그래서 글 솜씨가 너무 좋으시고 그 솜씨가 담아낼 수 없는 또 그 많은 감성과 감정과 희노애락을 어머니께서 여기서 담아내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글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핵심되는 내용 구절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10월이 되자 우리 한비치가 떠난 달이죠. 10월이 되자 눈물이 가득 찼다. 쏟아내도 다시 차오르고 주르르 흘려보내도 다시 고이고 이런 내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한빛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이 한 구절 있잖아요. 네. 한빛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어미가 자식을 적당히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 말 한 구절이 이 책의 모든 걸 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동생 한솔이가 제가 이제 힘들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우리 한빛이 동생 한솔 씨가 엄마는 항상 자식을 믿고 존중했다. 근데 형은 자기보다 더 많은 믿음과 존중을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더 많이 고마워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한솔이도 그랬지만 한빛을 믿고 존중해줬거든요. 존중했고요. 맞아요. 근데 결국 제가 한빛이 떠나고 나서 매일매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걸 한빛이가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하늘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매일 힘든 것이 결국 한빛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한빛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막 떠오르고 저한테 달려오고 한빛이 제 가슴 속에서 부활해서 항상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토닥여 주기도 하고 평소처럼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내라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매일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마음도 당연히 옳은 거다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특히 자식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게 적당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집중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더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저는 한빛을 보내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빛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속상하고 다른 엄마들은 그런 후회를 저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내 아이를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를 먼저 보낸다는 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인데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그 부모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결국 버틸 수 있는 건 지금 어머니의 말씀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와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행복했던 기억이 또 지금 지옥 같은 이 삶을 살 수 있게끔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 한비 씨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한비 씨가 PD가 왜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는 매일 신문 기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대학교 들어가서 한 3, 4학년, 9학년이 되면서 영화나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군 복무 기간에도 영상 콘텐츠나 영화 같은 걸 엄청 저장해서 부대에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휴가 나오면 시간을 쪼개서 조조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러더니 복학하더니 드라마 PD가 되겠다고 해서 제가 아니 뭐 신문인 기자가 된다 그러더니 왜 또 바뀌었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고민해왔던 많은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드라마라고 생각을 들었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쉽게 접근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비 씨가 중고등학교 때 개콘이나 드라마를 이제 같이 보면서도 저는 엄청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 장면에서 왜 웃기는 거야? 네. 그리고 저렇게 작가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끌어간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한비 씨 그때마다 명쾌하게 설명을 총체적으로 해줬군요.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한비 씨가 이제 드라마 PD가 되면 거꾸로 내가 제일 열심히 드라마를 시청자가 봐줄 거고 돼줘야겠다. 시청자가 되고 제일 먼저 소감을 말해줘야지 그랬는데 결국 펴보지도 못하고 떠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네. 한비치가 펴보지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비 PD가 제일 괴로워했던 건 어떤 문제였습니까? 저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빛의 기록들이나 한빛이 남긴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는데 한빛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학교 때부터 깊게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본인은 정규직 PD였잖아요. 근데 정규직 관리자로서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실에 쥐어짜야만 하는 현실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한 번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밥 먹을 때 엄마 한두 편 드라마 찍는데 비정규직이 엄청 많다. 근데 비정규직은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도 있고 너무 일회용품처럼 도구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를 갖다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너무 화면에 나타난 화려한 연예인들 여기에만 집중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을 중간에 끊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제가 말을 끊었는데 나중에 한빛이 남긴 유서에 보니까 원래 그런 것은 없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한빛의 소신이었는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야 세상이 원래 다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했고 그래도 물론 회사 나와서 다시 공부해. 다른 데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또 방법도 있었는데 한비 씨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지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돌아보면 한빛은 스스로 그 경멸하는 삶을 계속 살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또 혼자만 잘 살겠다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 한빛의 성격상 그게 좀 그렇네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참 그래서 정규직 PD인 저로서는 한비 씨가 이 세상에 던진 그 문제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인터뷰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얼마나 고민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비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문제는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적응할 수 없는 현실의 구조 자체에 있다. 정말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제가 만약에 한비 PD한테 한비 PD가 제 후배니까 한비 씨 우리 뭐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바꿔야 되는 거 단 한 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비 PD한테 물어본다면 한비 PD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까 말한 그
비정규직 문제도 이제 한비 씨가 계속 천착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걔는 굉장히 강조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전 문제인 것 같아요. 한빛센터가 지금 계속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는 네. 그거거든요. 비정규직 방송계에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일용직 등 모든 방송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거였었어요. 그게 이제 한빛센터 목표인데 한빛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사실은 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노동자잖아요. 노동자고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인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나 노동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한비 씨가 원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이윤보다 앞서야 된다는 그런 당연한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노동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방송 환경도 더 안전하고 네. 행복한 일터가 되고 그럼 거기서 더 이상 절망하거나 죽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비 PD의 가족들이 위로금과 또 보상금과 또 기금을 가지고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비 PD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한비 PD의 동생 이한솔 씨까지 이 미디어 노동인권을 위해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대통령에게 친필 편지를 주셨어요. 책에도 이렇게 썼어요. 청년 유니온 그 청년 단체가 어머님께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는데 네. 한빛이 머문 생의 시간을 명예롭게 해준 것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로서 한빛의 죽음이 남긴 숙제들을 하나하나 수행하며 갚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유니온이 마음을 두는 청년 문제들을 제 일처럼 여기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빛 엄마로서 젊은이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도 괴롭고 힘든 안전의 위협을 받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는 물론 제가 이제 중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보면서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5, 6년 후면 전부 다 청년이 되고 사회에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가 추구하던 가치가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알면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청년들에게 힘든 청년도 있고 괴롭고 아픈 청년들도 많은데 힘들지만 그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그리고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근데 지금 계속 사회적 참사로 청년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아들이 죽을 줄도 몰랐고 나와 내 가족만 열심히 살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여겼었거든요. 근데 언제든 누구한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비 씨가 말했던 것처럼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나와 다 내 가족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내일처럼 생각해서 귀를 기울이고 서로 옆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나 좀 이렇게 바라봐주고 네. 손 내밀어주고 손 잡아주고 서로 업고 업히고 기대고 등 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대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연대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매일 7, 8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생각. 네. 그리고 착하고 평범하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이 같이 연대해서 옆 사람 같이 손을 잡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저희가 청년들 편의 방송 이 코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6089님이 왜 항상 노동 환경에 억울한 사고의 피해자는 책임감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몫이 돼야 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한빈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한빛 어머니께서도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9197님 자식을 먼저 간 자식을 용서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하지만 한빛 어머님은 저 파란 하늘에 자식을 올려보내신 듯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1960님은 큰 아픔을 희망으로 담아내신 한빛 어머니 책인 것 같아 어머님의 그
마음을 책을 통해 보고 싶어요. 3835님, 저도 아이 셋 키우고 있는데 저희 큰아들하고 한빛이가 동갑이네요. 95년생.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빛군의 생전의 노동 환경 알고 싶다며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이렇게 쭉 네. 들으셨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좀 짧게 네.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아픔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의 희망을 위해 산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슬픔과 아픔을 절망으로 썩게 두지 않고 이것을 희망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이제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죠. 또 청년들과 함께하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께서 한 아들로서의 이제 한 빛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아들로 껴안으면서 아들의 희망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변해 가고 계신 것 같고 이게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아마 진정한 애도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한빛 어머님하고 통화할 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런 책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빛 PD의 선배로서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계속해서 한빛 씨가 생전에 만들고 싶었던 사회에 대해 집중하고 고민하고 연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도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